네, 청색 아이라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입술이 굉장히 빨갛죠. 그리고 손이랑 발을 보면 빨간색 매니큐어랑 페디큐어도 칠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이유는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눈화장을 하게 되면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검은색이나 짙은 녹색을 지금 녹색을 덧칠했죠. 이런 걸 칠해서 눈을 보다 선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게 눈화장을 하는 것이 아이라이너에 포함된 그런 성분 때문에 면역력을 오히려 높여준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았던 거죠. 이 아이라이너를 그렸던 게.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 색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볼 건데, 첫 번째는 천연 색소, 두 번째는 유기 안료, 세 번째는 무기 안료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은 이 세 가지 색소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천연 색소죠. 근데 천연 색소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유기 안료랑 무기 안료의 차이는 유기는 말 그대로 탄소가 들어가 있는 안료를 얘기하는 거고, 무기 안료는 탄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물이죠. 맞죠? 우리 몸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천연색소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 옆에 있는 사진은 비틀즈예요. 자, 이 비틀즈는 지금 색깔이 약간 연하죠.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먹던 비틀즈는 훨씬 더 색깔이 까맸습니다. 진했습니다. 그래서 비틀즈 먹고 나면 혀 색깔이 다 보라색 깔로 막 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연색소로 바뀌게 되면서 색깔이 많이 연해졌습니다. 자, 천연색소라고 하는 것은 특유의 맛과 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변색이 되기가 너무 쉽고 그 성분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오히려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천연색소 중에서도 꼭두선이 색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걸 보면 붉은 색깔을 주로 띠잖아요. 그런데 사용했던 천연색소입니다. 근데 얘가 동물 실험을 했더니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2004년부터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학창시절에 먹었던 햄이나 소시지는 훨씬 더 빨갰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거의 고기 색깔에 가깝죠. 맞죠? 이 꼭두선이 색소는 천연 색소이지만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고 자 넘어가서 유기안료의 일종인 타르 색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타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담배에 들어있는 그 성분인데 얘는 석탄에서 추출한 물질을 합성하여 만든 거예요. 석탄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식물이 매몰되어서 부패되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기물에서 그 유래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유기안료예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타르 색소라고 하는 것은 91가지나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 타르 색소 중에서 우리 식품에 첨가해도 되는 것은 12종이고 식품에 첨가하면 안 되는 것이 79종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식품 첨가물로 금지된 타르 색소는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해하고 간이나 위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 쌓이게 되어서 독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 타르 색소는 보통 땡색, 땡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적색 2호 그리고 적색 3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적색 2호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발암성을 일으킨다고 제기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색 3호 같은 경우에도 립스틱에 사용이 되는데 알레르기, 천식,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 자, 황색 4호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의욕을 잃게 하고 과격한 행동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 증후군이 있는데 이 이름이 바로 HLD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 자, 황색 5호는 두드러기와 혈관종 부종을 일으키고
막 혈관이 붓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과잉냉동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타르색소가 립스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화장 후 세안이 중요한 이유, 우리 아까 얘기했던 메이크업 색소 같은 것들을 잘 지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뭐 땀이나 아니면 그 기름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고,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게 되어서 모공이 막히는 경우에는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할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죠. 근데 하지만 화장품을 100%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공 속에 있는 성분들까지도 막 솔로 씻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씻어내려면 매우 큰 자극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메이크업도 두껍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88페이지로 넘어가서 염색과 파마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염색과 파마는 전부 다 우리 머리카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머리카락의 구조예요. 머리카락의 구조는 지금 첫 번째가 건강한 모발이고 두 번째는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입니다. 우리 보통 그 여자애들은 보통 알 거예요. 모발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으면 끝부분이 막 이렇게 갈라지 있잖아요. 그게 이 두 번째 이런 그 모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마치 뭐 비늘이 이렇게 벗겨지듯이 머리카락이 벗겨지고 있죠. 이거 한 겹 한 겹이 바로 큐티클입니다.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손상되어서 이제 이렇게 들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클은 비늘형으로 생겨서 비늘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비늘형 큐티클층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로 여러 겹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큐티클층의 바로 밑부분에 피층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멜라닌 색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멜라닌 색소가 까만 색깔이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은 빨간색 멜라닌 색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노란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뭐 유전자에 따라서 되어 있는 멜라닌 색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염색의 원리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까만 색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염색을 하려면 색을 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하고 뭐 새로운 색소를 채워 넣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가 까만 색깔인데 이거를 만약 보라색 걸로 만들고 싶으면은 원래 선생님 머리에 있는 까만 색깔 멜라닌 색소를 빼고 보라색깔 색소를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염색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약을 섞어서 넣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암모니아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에 염료를 혼합을 한 거. 그러니까 암모니아 플러스 보라색 염료. 그리고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인데 자, 먼저 암모니아의 역할은 머리카락을 부풀게 해요. 부풀게 하면은 그 큐티클층들이 이렇게 막 들뜨게 되겠죠. 비늘들이. 아까 여기 있었던 이런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저장되어 있던 멜라닌 색소를 좀 더 멜라닌 색소에 이제 약재가 스며들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비늘을 들뜨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과산화수소가 잘 스며들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염색하러 가면은 냄새가 엄청 독하잖아요. 그게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가 그 들뜬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가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파괴가 되면은 아까 첫 번째에 발랐던 염료들이 스며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염색약으로 도포를 한 것은 바로 암모니아와 염료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큐티클층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료가 스며들지 못한 거죠. 근데 암모니아가 이제 스며들게 되면 큐티클층이 이렇게 들뜨게 된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넣는 것이 바로 과산화수소이고 과산화수소를 넣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침투를 하게 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염료가 이제 발색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까맸는데 여기서는 노랗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마의 원리인데 염색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색깔을 바꾸는 거고 파마는 뭘까요? 네, 모발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사실 단백질이 황원자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끊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의 그런 구조들을 이 황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이 구조를 끊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S컬, C컬 이런 식으로 만들듯이 모양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파마의 원리인데 마치 우리가 레고를 만들 때 일자로 되어 있는 레고가 있었다면 그 레고 블럭을 우리가 분리를 시켰다가 다시 다른 모양으로 재조립하는 상황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사용을 하는 거는 첫 번째 환원제예요. 이 환원제는 이 레고 블럭들, 즉 머리카락의 황원자들 간의 결합을 끊는 거죠. 이걸 뜯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뜯어내고 나서 다시 붙여야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환원제를 바르고 나서 산화제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가면은 중화제 이제 넣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산화제예요. 그러니까 환원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산화를 시키면 중화가 되는 거죠. 중성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정상적인 모발의 구조가 지금 황과 황끼리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황과 황이에요, S가. 근데 지금 환원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결합을 끊은 거죠. 지금 가운데가 결합이 끊어져 있죠.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환원이 된 거예요. 결합을 끊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롤을 이렇게 마는 거죠. 롤을 말아서 원래는 일자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휘어지게 되었죠. 이 휘어진 상태로 이제 다시 휘어진 상태로 롤을 말아놓고 다시 산화제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H들이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황과 황이 다시 이렇게 결합을 강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는 일자 상태로 있었는데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서 S자 컬로 이렇게 파마가 된 거예요. 머리카락의 모양이 바뀐 거. 그래서 우리 모발의 파마는 산화와 환원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3번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인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세계 각국의 문화마다도 다르고 시대마다도 달라져 왔기 때문에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서 4단원 화장품의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마스카라를 바른 토끼는 안전했을까? 93페이지를 봅니다. 마스카라를 바른 토끼가 바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 실험을 맨 처음에 고안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네, 드레이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레이즈라는 사람은 우리 눈에 주로 사용이 되는 마스카라나 아니면 뭐 샴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다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맨 처음 제안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토끼는 굉장히 순하잖아요. 토끼는 일단 순하기도 순하고 그리고 눈물이 거의 없대요. 토끼가 눈물이 많이 없고 그리고 깜빡거리지도 않잖아요. 토끼가 눈이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이 테스트를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 토끼들이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빼꼼하게 놔두고 여기 마스카라를 막 100번 이상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토끼 눈이 막 빨개지는지 고름이 나오는지 막 그런 것들을 독성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뭔가 가혹해 보이죠. 그래서 토끼들이 당연히 이거를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눈이 막 엄청 따가운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막 독성이 심한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막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거나 아니면 뭐 출혈과 염증 등으로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 드레이즈 테스트라고 치면은 그 토끼들의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잔인해요. 자,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은 사실은 토끼의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의학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정란,
유정란의 혈관 확장 여부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배양한 인간의 각막세포를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자세히 보면은, 자, 먼저 유정란의 혈관 확장 여부 테스트는, 유정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란이 그죠? 수탉과 암탉이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진짜 실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걀. 이 유정란을 열흘 정도 부화를 시킨 겁니다. 네, 열흘 정도 부화를 시킨 곳에 이제 마스카라를 투여를 하는 거예요. 투여를 했는데 이 마스카라를 투여했을 때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이제 독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 피부 조직 테스트인데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각막세포나 아니면 구강세포 같은 것들을 그 배양을 한 겁니다. 배양을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마스카라나 뭐 샴푸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뭐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왔다. 아니면 뭐 빨간 색깔로 혈관이 확장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닭을 이용해서 한 것도 아니고 토끼, 우리랑 다른 동물이잖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 실제로 실험했기 때문에 가장 이게 적합하겠죠. 네, 가장 적합하고 편리하게 화장품의 효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그 인공적으로 이제 인간의 세포를 배양했다는 게 그 윤리 문제에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4페이지로 넘어가면 동물 실험 금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3R의 법칙입니다. 네, 축소를 시키고, 네, 할 수 있는 한 동물 실험의 수를, 이거 바뀌었죠? 미안합니다. 동물 실험의 수를 줄이고, 두 번째는 대체예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유정란이랑 인공세포 배양하는 거. 그리고 정교함. 실험 중에서 동물이 고통과 억압을 받지 않도록 실험 절차 및 과정을 정교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동물이 고통을 받을 것 같으면 그 과정을 삭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을 축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교함이에요. 자, 두 번째는 리핑 버니 마크인데 우리가 화장품을 사면 이런 마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마크가 있는 것은 화장품의 그 완제품, 뭐 만약에 선생님이 마스카라를 샀습니다. 근데 그 마스카라에 이런 마크가 되어 있었다면 이 마스카라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스카라에 들어가는 그 원료나 아니면 합성 원료도 전부 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까다롭죠, 기준이. 그리고 인도적 화장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부합하는 생산 과정을 거쳐야만 이 리핑 버니 마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뛰어오르는 그런 거죠. 토끼를 구속하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크를 붙이려면은 동물 실험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기관에 절대로 의뢰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cruelty free 또는 뭐 not tested on animals 이런 마크가 붙어 있으면은 얘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에 붙는 표기예요. 근데 얘는 뭐 완제품에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막 원료들 있잖아요. 그것들까지도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핑 버니 마크가 훨씬 더 까다로운 거죠. 자, 그리고 동물 실험을 금지한 현황은 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부터 이제 화장품을 제조할 때 동물 실험을 금지하도록 했고, 그리고 네, 모든 동물 실험을 거친 원료와 화장품의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 2013년부터는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죠. 그리고 뭐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이제 동물 실험을 금지를 했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됐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료에까지 뭐 금지를 했다면 동물 실험 금지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화장품, 그러니까 완제품에 대해서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96페이지로 넘어가면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죠. 보통 화장품을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에 전성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성분이 지금 정제수, 변성알코올,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펜틸글라이콜, 알코올, 레시틴,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향유,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리모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이렇게 긴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은 합성을 한 것들이고 보통은 피부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방부제가 많아요. 방부제나 보존제. 그리고 전성분에서 앞에 적혀있는 것일수록 함량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정제수가 제일 함량이 많은 거죠. 그 다음이 변성알코올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수령꽃 추출물, 뭐 비터 오렌지 추출물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선인장 추출물부터 1% 미만이었으면은 이제 이 애들은 순서와 상관없이 적는 거예요. 만약에 뭐 뒤에 있는 카페인이 조금 더 많은 성분을 갖더라도 전부 다 1% 미만이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페녹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예요. 그래서 방부제 근처에 있는 성분, 제라니올, 유제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량이라는 뜻이겠죠. 화장품 세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제조 판매업자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사실 제조원은 태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이런 외주를 줘가지고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게 화장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이라고 엄밀하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봐야 되고 판매원이 자 전성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수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은 굉장히 촉촉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로필렌 글라이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피부 컨디셔닝제로 사용이 되는 거고 점도 감소제로도 사용이 된다는 뜻은 보통 이런 원료를 만들 때 기름 같은 게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엄청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가게 되면은 점도가 약간 감소하게 되면서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자, 그리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도 조절제입니다. 그러니까 pH를 조절을 하는 거죠. 우리 피부의 pH가 뭐 중성 7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얘는 피부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모넨이라는 것은 감귤류예요. 네, 감귤류 껍질에서 추출이 되는 무색의 성분인데 막 약간 상큼한 향기를 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보존제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박테리아나 세균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졸리디닐 우레아는 아민과 함께 사용이 되었을 때 니트로스 아민이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대요. 근데 얘는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성분은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발암물질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식약청에서는 디아졸리디닐 우레아의 배합 한도, 그러니까 전체 화장품 중에서 1% 미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녹시 에탄올도 디아졸리디닐 우레아랑 같이 보존제 역할을 하는데 얘는 녹차에서도 추출이 가능한 천연 성분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배합 한도를 1% 미만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 뭐 이런 디아졸리디닐 우레아나 아니면 페녹시 에탄올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좀 주의해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인증 마크는 뭐 유기농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에 표시를 하는 건데,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농약 같은 것을 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료의 재배나 가공 과정까지 유증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조건에 맞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은 원료의 함량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성분이 첨가만 되어 있으면 친환경 마크를 붙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첨가만 돼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까지 그 시험 범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